알렉산드르 게르젠이라고 국내에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러시아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작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소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누구의 죄인가인데요. 이제 알렉산드르 게르젠이 생소하기 때문에 게르젠 얘기를 잠깐 하면 생물 연도가 1812년, 187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1812년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난 그 해에 이제 태어난 사람이고, 혁명하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그 유형살이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인생의 많은 부분을 또 외국에 가서 이제 보내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보수, 우파냐, 그 다음에 진보 좌파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좌파에 해당하는 건데요. 러시아에서는 이제 그거를 서구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슬라브주의자가 있고요. 서구주의자가 있는데 서구주의자의 원류라고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이제 게르젠이고요. 도스토옙스키 소설 같은데 보면은 뭐 게르젠이 뭘로 해줬다 해서 게르젠 이름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연배로 한 30년 정도 이제 30년이 아니라 도스토옙스키가 21년생이니까요. 12년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10년 안팎의 이제 선배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고요. 뭐 그 밖에 여러 자세한 전기를 좀 얘기해 드릴 수는 있지만 저도 솔직히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는 이제 혁명가이자 작가였다입니다. 혁명가, 사상가이자 작가였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친 척하고 소설을 한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설이 1846년에 나왔잖아요. 근데 작가가 12년생이니까 34살에 썼다. 젊어서 이제 쓴 소설인데요. 어릴 때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누구의 죄인가를 읽었을 때는 뭐 거의 내용을 접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로지 이제 러시아 문학이니까 그 다음에 비단 러시아 문학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과 국문학, 그 다음에 이제 뭐 철학서, 이론서도 마찬가지인데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마구마구 읽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냥 그런 맥락에서 사서 읽었는데요. 요 번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책이 없어갖고 학교에서 이제 대출을 해갖고 왔는데요. 원래 또 대출한 도서를 더 빨리 읽게 되잖아요. 반납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읽었는데 아주 꼼꼼하게 읽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이번에는 읽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읽었습니다. 뭐 하는 내용이냐 하면 이제 지방 소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점에서는 굉장히 뚜르게네프스러운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체는 좀 재기발랄하고 장난기가 많고 비꼬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고골스러운 그런 문체더라고요. 이 게르젠이. 그래서 조금 문체에 좀 놀라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 시골 영지에 네그로프라는 이제 귀족 지주가 살고 있습니다. 이 네그로프는 1812년 나폴레옹 전쟁에도 참전을 했던 사람인데요. 지주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글라피라 르보브나 네그로바인데요. 글라피라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냥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요. 아들이 있어요. 미샨가 있는데 이 아들의 이제 가정교사를 구하면서 이제 소설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그로프에게는 전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대학을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도시에서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골 영지로 들어왔던 참에 그 농노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생아를 낳았는데요.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 사생아의 이름이 류벤가예요. 그러니까 류보핀인데요. 그러고 다시 이제 도시로 갔다가 또 거기서 살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글라피라랑 결혼해갖고 가정을 꾸렸는데 그 사생아였던 이 딸아이 류바가 지금 이제 하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글라피라가 이게 또 그 당시에 뭐라 해야 되나 관례였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관대한 지주로 계몽된 지주로 내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특 중에 하나가 남편의 사생활을 이제 거두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뭐 그거 좋죠.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아이를 이제 걷어서 양녀처럼 이제 키우게 됩니다. 키우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지금 흐른 상황이고요. 아들 미샤의 그 가정교사로 사람을 하나 구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크루치페르스키입니다. 드미트리 크루치페르스키인가 이런데 드미트리 크루치페르스키인데 이 크루치페르스키는 발음이 너무 어려운데요. 자, 얘 나름의 또 이야기가 있어요. 얘는 이제 굉장히 없는 집에 가난한 집에
똘똘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과외도 받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학원도 안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모스크바 국립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전공이 물리 수학인가 이런 거예요. 이제 입학을 했죠. 그 다음에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아무튼 이래갖고 가게가 기울면서 더 이상 이제 너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빨리 집으로 와서 집안을 말하자면 이제 먹여 살려라. 이제 이런 이제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크루포프가 이제 그 다리를 낳아줬나 해가지고 이 늙은 의사가 하나 나옵니다. 시골 의사인데요. 이 크루포프도 그 작가가 굉장히 애착을 느낀 인물인가 보다 싶은 게 제가 게르첸이 쓴 소설책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읽지는 않았어요. 옛날에 산 건데 도둑같이 바로프카 사로프카 도둑같이 그 다음에 독도르 크루포프 그러니까 크루포프 의사 이렇게 해서 짧은 하지만 짧지 않죠. 요즘 개념으로는 중편 두 개가 들어간 작품집이 있거든요. 그 크루포프랑 이 크루포프가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같이 의사고 이런 거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리를 놓아줘가지고 이제 크루치페르스키는 일자리가 급하니까 빨리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집에 이제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비서 가정교사 이런 게 이제 당시에 가난하지만 능력이 있는 그래도 좀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제 일자리였던 것 같아요. 남자, 여자 모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교사로 들어간다. 근데 이제 소설적 사건은 뭐냐 하면은, 귀족집에서 자라고 있지만은 이 아저씨의 그 나리의 사생아인 그 류바에게 이 귀족 집안이 그렇게 좋았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라피라 부부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제 옛날로 치면은 중전인데 남편이 그 후궁들하고 이렇게 관계해서 낳은 아들들을 자식들을 품어주는 이제 여왕의 포스 이런 거 중전의 포스를 이제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충분히 할 만큼 이제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류바는 이제 상실감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소외감이라든가 그런 걸 계속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루치페르스키는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출세하고 이런 욕망들이 있는데 다시 시골로 불려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또 우울감이 있는 거니까 자연스레 둘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두 사람의 어떤 내적인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그 시골에 좁은데 젊은 남녀 둘이 있으니까 반경 몇 킬로 안에 나보코프 표현을 쓰자면 암컷과 수컷은 얘 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이제 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가 이제 그렇게 가까워지고 약간 이제 썸을 타게 되는데 문제는 많이 믿죠. 이 글라피라고. 이 중년 여성이잖아요. 그녀가 크루치페르스키에게 조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교사가 뭔가 예사롭지 않은데, 뭐 때문이지? 여자다. 누구를 좋아하는 거지? 나다. 이렇게 이제 도끼병처럼 약간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고 지주다 보니까는 가정교사가 이 사람만 있지 않고 프랑스 가정교사가 있거든요. 여자인데요. 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늙었다는 말을 하는 건 이제 그녀가 노예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일 건데, 이 그림을 이제 일찌감치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요는 뭐냐면 류바하고 크루치페르스키가 이제 그 썸을 타고 있다는 것이 발각이 되고 글라피라도 크루치페르스키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게 내가 아니라 저 첩의 딸이었다는 거를 또 알게 되고 당연히 뭐 기분은 그건 뭐 당연히 좋지 않을 거예요. 여자로서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뭐 상황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잖아요. 아예 그냥 저렇게 그 버림받은 고아를 데려와서 키우는 거라 내 남편이 관계해서 물론 나를 만나기 전이었지만 또 관계했던 여자에게서 낳은 아이를 키우는 거랑 뭐 완전 다른 그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데 이 파국이 아니게 돼버리는 것은 결혼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크루치페르스키랑 류바하고 이 집을 나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어째저째 해서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소설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벨토프라는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벨토프는 여러모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게르첸인 것 같아요. 게르첸의 그 전기를 많이 이제 갖고 가는 것 같은데요. 블라지미르 벨토프인데요. 이제 벨토프를 이제 소개하는 방식도 이 사람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장이 바뀌면서 벨토프 얘기가 쭉 나와요. 이 사람 아들, 딸이 있고 어떻게 하는데 이제 얘가 벨토프고 자, 이제 우리가 중단했던 그 이야기의 그 지점으로 가보자. 자, 이제 2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세월이 4년이 흘렀거든요. 4년이 흘러가지고 이 크루치페르스키가
크루치페르스키 부부한테는 4살 먹은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으로는 이제 지방이 소도시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벨토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벨토프도 모스크바 대학을 나왔다는 게 엄청 이제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라는 게 되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강조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그 현실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현실을 책으로만 아는 백면서생인 거예요. 그런 이제 인물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내려왔는데 너무나도 따분한 거예요. 따분한데 여기 또 독도르 크루포프, 의사 크루포프가 이제 나오는데 연결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그 사람 소개로 해서 이 집에 이제 드나들게 되는데, 보세요. 굉장히 이제 그 고즈넉한 시골 마을, 그 지방 소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재산도 있고 글 좀 읽을 줄 알고 하는 그런 집이라고 해봤자 이 네그로프 집이 이제 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톨스토이 소설을 읽으면은 그렇게 시골 영지에 살고 있는 지주 귀족이라고 해도 예컨대 뭐 레빈 같은 그런 사람만 봐도 엄청 바쁘게 잘 살잖아요. 결혼도 하고 또 막 일도 많이 하고 농노들하고도 생활하고 이런데, 여기 게르젠이 묘사하는 이 지방 도시의 삶은 뚜르게네프 느낌을 되게 많이 줘요. 뚜르게네프가 이제 이런 식의 소설을 이제 많이 쓰죠. 특히 이런 연애 소설에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 게르젠 소설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데, 뭔 말이냐면 이건 이제 혁명가가 쓴 연애 소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혁명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혁명 얘기는 거의 없고요. 사랑 얘기만 이제 주로 나오는데, 지금 제가 한 10분 넘게 떠들었는데 사랑이 별로 재미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독자 입장에서 이들의 사랑이 별로 달뜨게 되지 않아요. 진짜 김영하 표현대로 독자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소설이에요. 자, 1번 그 사랑에 일단 별로 감동이 안 됐고요. 크루치페르스키랑 그 류보피에 이제 두 번째 사랑이 2부에서 시작이 되는데 뭐냐 하면, 자, 벨토프가 이제 엄청 따분한 와중에 그 집에 가면은 그래도 자기가 화색이 돌고 기분이 좋고 즐거워진다. 뭐 대화할 상대도 있다. 누구냐면은 류보피인 거예요. 그래서 류보피하고 벨토프, 그 다음에 기왕지사에 있었던 크루치페르스키에서 3명 사이에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도 또한 재미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발각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이제 드러나는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인데 도시 묘사 같은 걸 많이 해줘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고골스러운 그런 약간 의문스럽고 풍자적인 그런 문체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전할 때는 류보피가 일기를 쓰는 방식으로 이제 감정을 이렇게 그녀의 내면을 이제 토로를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19세기에 나온, 특히나 19세기 전반기에 1840년대에 나온 소설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여성의 심리를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귀한 묘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연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발로자를 뭐 블라젠가인가에서 또 애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벨토프를 또한 사랑한다. 아, 어쩌란 말인가? 이게 뭐 정말 가능한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제 막 일기로 얘기를 하고, 오늘 뭐 벨토프가 왔었는데 어쩌다. 오늘 갑자기 애가 아프다 해서 열이 난다. 성홍열이라고 한다. 어쩌란 말인가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되는데, 다행히 아이가 성홍열을 겪고도 죽지 않아요. 성홍열이 옛날 소설을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병명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작은 아씨들이에요. 작은 아씨들에서 베스가 어릴 때도 성홍열을 앓았는데 그땐 살아났는데 다 커서 성홍열에 또 걸렸는데 이번엔 죽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하는 이름인데, 여기서 그 찾아보면 그것도 이제 감염성 질환인데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애들이 되게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이는 살아나요. 하지만 엄마가 이제 시름시름 앓는 걸로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루치페르스키가 아내와 벨토프 사이에 그런 어떤 정서적인 심리적인 교감, 그 다음 뽀뽀했으니까 육체적인 교감이라고 또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묘사가 좀, 아무튼 저는 독자로서 별로 감동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좀 뜨뜻미지근한 와중에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크루치페르스키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를 굉장히 큰 타락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류보피는 병에 걸리고 이제 크루치페르스키는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 이게 도스토옙스키 소설로 가져오면은 류보피는 큰 병에 걸려갖고 조만간 죽는 거고요. 뭐 폐병이나 이런 걸로 조만간 죽고요. 크루치페르스키가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하면 얘는 조만간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돼서
아주 좋지 못한 끝을 볼 거예요. 조만간. 도스토옙스키는 시간대가 짧잖아요. 다 한두 달 안에 끝장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닌 채로 애매하게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크루포프가 아, 내가 화근이었다. 당신을 뭐 때문에 그 집으로 데리고 갔냐. 넌 진짜 잘한 게 없다. 너 빨리 꺼져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의사의 충고대로 다시 이제 외국으로 떠나는 그런 이제 동선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자, 이 제목이 있죠. 누구의 죄, 이게 지금 제 책이 아니어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책이어가지고, 이제 줄을 좀 긋기가 이제 힘든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다 배운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식의 이제 관념적인 대화들이 많은데, 예컨대, 바이런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35세 이상은 살아서는 안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래 살아서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벨토프는 보면은 전형적으로 이제 자기를 그 낭만주의의 그런 잉여인간으로 모델링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제 그 낭만주의 소설 속에서는 재미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40년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다지 이제 재미가 없고요. 자, 우리의 이야기는 사실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그만 멈추고 독자들에게 심판을 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구의 죄인가? 제목입니다. 누구의 죄인가? 하지만 아직도 충분히 흥미로울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남아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허락해주기 바란다. 우선 불쌍한 그 크루치페르 스키에게로 주의를 돌려보자. 아내가 병을 치른 지 얼마 안 돼요. 그는 그녀가 무언가에 몹시 몰두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해서 이제 제가 그거 불륜이면 이제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죄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도대체가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부부 관계가 이렇게 이제 아작이 나고 제3자에 의해서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인가라고 이제 한편으로는 묻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지식인 주인공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런 이른바 지적인 대화들, 관념적인 대화들이 좀 많이 이제 나온다는 거, 그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법적으로도 게르첸이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화법적으로. 문체도, 네, 문체도 굉장히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한 게 보이고, 아까 제가 작가가 이게 34살에 쓴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르첸이 소설을 계속 쓰는 쪽으로 나갔더라면 어쩌면 또 더 좋은 소설을 남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게르첸은 글로 가지 않고 뭘로 갔냐면요. 사상가 혁명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혁명한 게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르첸의 최고의 저서라고 제가 유학할 때도 이거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강조를 했던 책인데 제가 찾았는데요. 이게 이제 책벌레가 쓸어 있더라고요. 20년 동안 책을 보관만 하고 읽지 않았는데 제가 이 책을 2001년 5월 8월에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도착하고 한 두세 달 정도 뒤에 고서점에서 샀는데 이 빨간 와인색 장정이 너무 예뻐서 벗겨가지고 옷 만들고 싶은 장정인데 책을 안 보다가 지금 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껍질로 들어가 있고요. 이 시리즈는 세계문학 전집이에요. 말하자면 러시아에서 나오는 세계문학 전집. 하지만 우리도 미름사 세계문학 전집에서 뭐 삼국유사나 홍길동전이나 춘향전이나 이상, 뭐 황석영 이런 거 집어넣듯이 여기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게르첸의 이 저서도 넣는데 이 책은 뭐 하는 책이냐면요. 제가 이제 여기다 써놨는데 요 누구의 죄인가 소설 말고 지난날과 상념이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우리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과거와 사색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번역하든 저렇게 번역하든 저도 책을 완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게 딱 좋은 번역일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당연히 못 드리고요. 이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한 개도 검색이 안 돼요. 그 위키피디아 말고는. 근데 되게 뜻밖의 검색 자료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문광훈의 자서전과 반선적 회고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문할까 잠시 고민은 했는데 책도 너무 두껍고 아무래도 지금 저의 여러 가지 시간표를 봐서는 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제목만 광고를 합니다. 문광훈의 자서전과 반성적 회고인데 문광훈은 동문학자입니다. 동문학자니까 아마 독일어나 영어 자료를 읽으셨을 것 같고요. 요 주제를 가지고서 네이버 열린연단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강의 영상을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 자서전이라는 장르에서 그 큰 흐름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대표적인 책으로 이 게르첸의
블러의 이 두음의 지난 날과 뭐 명상, 사색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문광훈 책 제목이 보여주듯이 자서전입니다. 그러니까 요 선생님이 요거를 강연을 하시고요. 책으로도 내셨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열린 연단 지금은 문 닫았지만 요 강연은 들을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로 들으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자서전으로서 가치가 있다 하는 거고 이제 그 러시아 학자들도 게르젠이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맞는 장르를 찾았다. 그게 바로 이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뭐 하는 책이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년을 그렇다고 버리지도 않고 째려보면서 제가 이걸 바로 찾았어요. 저 방에 몇 칸에 바로 그러니까 저거를 읽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면서 읽지 않고 있는 책이 1권 정도 될 거예요. 찾아서, 러시아 책은 목차가 뒤에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1000쪽입니다. 921쪽, 지금 900 더 가겠죠? 한 930쪽 정도 되고요. 이 빽빽하기가 이렇거든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2000쪽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목차를 보면은 이제 1부, 2부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시간 순으로 쭉 갑니다. 자서전이라서. 그래서 아마 어린이방인 것 같은데 어린이방과 대학, 그러니까 유년 시절부터 해갖고 이제 자기 대학 시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게르젠에게서 가장 중요한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귀족의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벨토프도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거랑 그리고 이제 게르젠이 독일어로 헤르츠 성이 그렇거든요. 그 심장, 내가 를 마음에서 나왔다, 내 심장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서 헤르츠, 게르젠, 러시아식으로 게르젠 이렇게 줬다 하더라고요. 유년의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가면은 이제 운동권이었으니까 유형살이 했던 거 1834년, 1838년 감옥에 gat혔다가 유형 간 거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한 4부 정도 가면은 이제 우리가 좀 아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노브고라드 해서 1840년에서 47년 보시면 연도가 촘촘하잖아요. 10년도 안 되는 기간인데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도 그럴 것이 게르젠이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일, 자기가 만난 사람들, 자기가 들은 강연, 그 다음에 자기가 목격한 어떤 사건들, 예컨대 프랑스 혁명, 1848년 뭐 바리케이트 이런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것만 기록을 해도 그게 이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촘촘하게 이제 거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부에 로마 숫자다. 네, 25장인데요. 불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룹, 동아리. 절망적인 헤겔리즘, 그 다음에 벨린스키, 바쿠닌 등등. 바쿠닌은 이제 대표적인 무정부주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린스키는 역시나 사상가이자 비평가이고 비슷한 연배인 거고요. 벨린스키와의 다툼, 그리고 화해, 그 다음에 어떤 부인하고의 노브고라드에서의 스포리, 논쟁, 스탄케비치 그룹 뭐 이렇게 서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직독직해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번역이 아주 잘 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나 프랑스어도 많이 섞여 있고요. 이 제목 자체에. 그리고 30장에 보면 슬라브주의자와 판슬라브주의, 범슬라브주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기의 사상적 고민도 쭉 쓰고 5부로 갔더니 푸르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정말 로마 숫자 너무 커져서 못 읽겠네요. 자, 푸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쿠데타, 이런 거가 있고요. 자기가 쓰고 싶은 온갖 이야기들을 다 써가지고 이제 다양한 형태로 묶은 이제 그런 식이고, 요 2부도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영국 같네요. 예를 들자면, 6부, 영국 1852년, 1864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가 이제 문단에 나와가지고 소설 쓰고 있을 때입니다. 죄와벌이 66년에 나오니까요. 이미 이제 지하로부터의 수기 이런 거 나올 때죠. 악령은 아직 안 써졌지만은. 자, 그래서 6부의 1장, 런던의 안개들. 이런 거는 이제 그 외국에 체류했던 모든 작가들의 에세이에 그 에세이가 어떤 성질을 띠든지 런던의 안개, 또 뭐 있을까요? 뭐 뉴욕의 뭐라고 할까? 뉴욕의 구름, 뉴욕의 하늘,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있잖아요. 그 갑자기 공원 이름이 왜 생각 안 나죠? 그 공원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다 쓰잖아요. 파리는 안개에 젖어. 마찬가지로 런던의 안개. 그리고 이제 그 런던에서 망명한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딱 눈에 들어왔던 게 로베르트 오웬입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오웬 이 사람이 아까 푸르동이 앞에 있었잖아요. 오웬이 이제 그
우리가 어릴 때 배우기로는 유토피안 소셜리스트, 그러니까 유토피아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영국 사람 오웬 있었거든요. 아까 그 프루동은 이제 그 프랑스 사람이고, 프루동도 사상 체계가 뭔가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만 항상 그 곁다리 그냥 이걸로 따라 붙는 걸로만, 그러니까 그냥 공상적 사회주의자 그냥 이렇게만 외우는데, 그쪽도 뭐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한 사람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이제 사상가들의 얘기까지 해가지고 좋은 책인 거죠. 이게 좋은 책인데 제가 참 깊이 읽을 시간이 없어서 살짝은 유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르젠이 썼던 미뤄두고 했다가 지금 다시 읽은 이 누구의 죄인가는 아까 그런 이제 이 사랑이 이렇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했던 이 가정이 벨토프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와야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는 체업 소설로 들어가면 전혀 와야 될 것도 없는, 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들이 망치고 있어요. 지들은 모르면서. 아무튼 이제 문제를 이렇게 인식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누구의 죄인가, 이렇게 된 것이,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것이 누구의 죄인가라고 이제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나란히 조금 뒤에 쓰여질 그 체르니첵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누구의 죄인간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두 개를 합치면은 19세기의 작가들, 지성인들이 이후 러시아인들에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진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죄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번역자입니다. 번역자.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은 박현섭이에요. 박현섭인데, 이 책을 번역했을 때 박현섭은 만 30살, 책이 나왔을 때 30살 정도 됐었고, 그러면 20대에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박현섭은 학부를, 노문과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를 조금 더 늦게 배웠을 거고, 그때 정말 열심히 했을 거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했어요. 번역이 나쁘지 않았을 뿐더러, 좋았을 뿐더러, 이제 그 대학원생이 이거를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번역을 하고, 역주를 달아놓은 거 보면, 굳이 이렇게 쉬운 것까지 달았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지금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이 어려우니까 사전 같은 거 찾아가지고 열심히 역주를 달아서, 거의 뭐 주석서까지는 아니지만은 역주가 또 굉장히 성실했다는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해설인데요. 해설도 당연히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어요. 열심히 쓴 해설이고요. 원래 이제 그 글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번역을 적잖이 했는데요. 그 민음사에서 나온 체호프 단편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게 손에 잡혀갖고 요걸로 가지고 왔는데,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체호 희곡선, 이것도 이제 박현섭이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역임, 서울대 노문과 교수 로 있다가 아니라, 재직 중이다가 아니라 이제 역임했다 해서 이제 퇴직을 했는데, 그 자리 나 좀 주고 가지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제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20대 후반에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번역을 하셨던 선배가, 논문도 굉장히 재밌는 논문이 많았고, 저는 또 수업도 들었기 때문에 좋은 수업이었고,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이 많고, 그다음 많이 배웠고요. 진짜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배웠고요. 그런데 이제 중년이죠. 원래 상명대에 있었는데 상명대에서 서울대로 옮겨오면서, 그러면 이제 나이도 어떻게 됩니까? 40대, 50대 이렇게 되잖아요. 금방 가니까. 금방 이제 환갑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 이제 공부하는 흐름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 20대 때 이 게르젠, 이거는 팔릴 책도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번역이 있어가지고 참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맨 땅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박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정말 공부하는 심정으로 번역을 했을 텐데, 그렇게 이제 성실하고 명민하고, 또 이제 문학은 뭐 다른 분야도 다 그렇지만 문학적 감각이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갖췄던 그런 이제 선배가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업적을 쌓아야 되는데, 더 성취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점점점 이제 하강곡선을 그렸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작년에 나온 거 제가 여기 하나 찍었습니다. 최후배 상자 속의 사나이, 그 번역 좋아가지고 한번 제가 혼자 들떠가지고 또 작년 여름에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미 이제 학교로 나가셨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번역을,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이제 그 학적인 작업을 계속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결국 또 뭐죠? 누구의 죄인가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건 도대체 누구의 죄죠?
네, 그냥 뭐, 예, 흘러가는 어떤 흐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또한 해보게 되고, 그래서 게르첸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그 러시아 학자들, 러시아인들은 아끼는 인물인데, 다 지나간 일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지나간 일들, 과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가. 과거는 아니에요. 과거로 쓰이는 어떤 단어보다는 뭔가 좀 더 정겨운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짚어 보는 거죠. 그때는 왜 그랬을까? 또 그때 좋았던 것이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누구 탓이지? 누구의 죄인가? 제목 자체가 저는 번역이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원어를 다르게도 뭐 번역은 할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러시아 문학 적이고 그 다음에 게르첸이라는 사람의 성향도 잘 반영이 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제목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의 죄인가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이 소설을 다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은 체르셰프스키랑 엮어가지고 조금 논문을 쓸 수 있을까 해서 봤는데 말씀드렸듯이 혁명가의 소설이기 때문에 혁명을 기대를 했는데 혁명은 전혀 없고 사랑이 대부분인데 사랑도 재미가 없더라라는 이제 결론이어서 연구를 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이제 이 제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게르첸이라는 어떤 걸출한 사상가이자 학자에 대해서 심지어 이제 여기 광고해 드렸듯이 이 동문학자인 이런 분들조차도 갖고 와서 따로 연구할 정도의 그런 텍스트다라는 점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문광훈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제가 네이버 연단에 까라마조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강연 갔을 때 사회를 보신 분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책까지 쓴 분인 줄 제가 몰라서 진짜 과문해가지고 몰라 뵀는데 이참에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 여기 드리는 것도 있는데요. 이 문광훈을 검색을 해보면 책을 되게 많이 쓰셨는데요. 세 종류의 글쓰기를 본인이 하고 있다고 쓰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동문학자니까 동문학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한국문학에 대한 어떤 관심을 표명한 글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보다 더 이제 광범위한 의미의 에세이, 좀 지적이고 수준이 있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양력을 보니까 김무창 선생님 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것까지 찾아 읽을 시간은 없고 이거를 더 미루면은 내용이 휘발될 것 같아서 이제 찍어봤는데 게르첸, 누구의 죄인가? 그 다음에 지난날과 생각 혹은 명상, 그 다음에 번역자 박현섭,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가지고서 연구서를 쓴 문광훈, 이 정도가 이제 키워드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